장관님, 김우겸 의원님께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부 의원님들이 조작되었다는 말씀도 주시고 장관님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세창이라는 공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무게가 있고 그분의 진술에서 한동훈 장관 잘 알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첼리스트의 증언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장소에서 장관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장관님이야 답답하고 억울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과 무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답변이 저는 너무 과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왕자를 차지한 사람들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저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말씀하실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다 걸겠다, 걸어라 이런 식의 표현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걸라고 한 건 김의겸 의원께서 먼저 아니요, 하신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의겸 의원은 계속 저에 대해서 그 이런 식으로 전에는 허황된 문제를 해왔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직을 걸어라라든지 다 걸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장관님이어서 별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의원님 대단히 허황된 주장 아닙니까? 진짜로 허황된 생각하십니까? 주장이긴 한데 그 허황된 주장에 허황된 여권에서 주장이라고 인정하시죠?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 목소리가 증언이 녹취가 되어 있어 그것이 조작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명될 것이고 그분 역시 조작에 가당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그 허황된 위원님, 문제의식에 위원님 제가 존경합니다. 위원님 같으시면 이 정도 아침에 듣고 이 정도 가지고 트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위원님 그 같으시면 안 모티브 그러시겠죠? 아니 그렇게 말씀 주시지 마시고 그런 동기를 부여한 사람들 중에 여권에서 핵심에 속하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그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은 야당으로서 너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저는 처음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는데요. 저는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답변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여권의 생각하는 거예요. 핵심입니까? 네?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여권의 핵심이에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요. 장관님이 알고 있는 여권의 핵심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여권의 핵심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권의 핵심은 따로 있겠죠.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 건 게 아니라 그리고 장관님이 다 거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권에서 장관님한테 다 건 것 같아요. 총선 출마하겠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뒤에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총선을 지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다 걸었구나. 그리고 이분들 말로는 민생 그러지만 실제 시계추는 총선에 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이 타당합니까? 적절합니까? 나중에 한 1년 반 뒤에 가서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의원님, 저는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무관한 드립니다. 얘기를 여당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저한테 이런 허황된 걸로 거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닌데 민생에 집중해도 부족한 이런 시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민생에도 집중해도 부족한 시기에 이런 추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을까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그거를 그냥 뭐 마음속에 가담아 두고 확인해 나면 모르겠는데 이걸 듣자마자 저 스토커로 지금 조사받는 사람하고 야합해서 같이 이렇게 녹음을 튼다? 첫 질문으로요? 위원님 같으면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갈라치지 마시고 야당 내부에서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건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는 그 야당 의원이 질문한 부분들에 대해 그렇게 답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도의 문제고요. 지금 이거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저쪽에 저 스토커로 자 야간에 저를 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저거를 갑자기 뚝 던진 거잖아요. 그 정도 그렇죠?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 돌아다니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 정기국회 국감 거의 의미 없을 거다. 사정정국으로 덮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시간이 정해놨겠느냐. 그런데 그게 현실화됐어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해서 국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전직 정부의 장관들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대검을 하루 앞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그 전날 야당 당사의 압수수색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에요.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당사 압수수색이 또 들어왔어요. 의도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청문회 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당대표 선출되자마자 검찰 소환 통보하는 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검찰총장이 그렇게 답변하던데요. 그러면 야당에 꽂힌 전당대회 때 소환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만 진행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노리고 있는 종착점이 국정감사를 회방 놓고 정광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1년 365일 많아요. 정기국회 속에서 국정감사하는 날 3주밖에 안 돼요. 얼마든지 피하고 조율할 수 있어요. 내일까지밖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돼 있다. 내일도 시정연설 끝나고 오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굳이 오늘 이 시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까 박범기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얼마나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까? 회사채 문제 때문에 에고랜 문제 때문에 꽁꽁 자금시장 얼어붙은 것이고 뭐 환율, 금리, 주가 뭐 어느 하나 이 나아진 것이 없는데 이 야당 당사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장관들에 대한 수사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인해서 일면에서 이런 이 민생이 고통받고 신음받는 이런 부분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비아냥되듯이 말씀드렸는데 여당 의원님들, 특히 여당 지도부 의원님들 보니까 얼굴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왜 그런 정치적 오해를 무릅쓰고 이런 도발을 하는 거예요?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과연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동안의 흐름을 봤었을 때 시기적으로 이런 식의 수순이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번 압수수색을 민주당이 그렇게 몸으로 막지 않았으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을 검찰이 할 때 제가 검찰한테 이거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기한이 내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또 막으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고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법관이 발부됐으면 그건 몸으로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다른 일반 사건 수사할 때 똑같은 전례를 들어가지고 막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한 방식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죄 수사는 범죄 수사고 민생 문제는 민생 문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스토킹이라든가 소년법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법 영역은 사법 영역대로 돌아가게 두면 되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법 영역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작동되고 정리해 주시죠. 예.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 정리해 주시죠, 간사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건희 간사님 정리해 주시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성역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공소시효 12월 달까지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성역 없이 국민들 앞에 공평하게 밝혀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대단히 일방적이고 편파적이고 보복적인 수사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도 야당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해 주십시오. 영장이 발부된 이상 일단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는 행위는 이건 헌법 체계 하에서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이후에 다른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영장 집행을 막으면 안 되죠. 자, 기동민 간사님. 법원도 그럼 정치 법원입니까? 자, 법원이 내준 영장 아닙니까? 자, 저도 7분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들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 사법 리스크가 대형 이슈로 촉발된 것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촉발됐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역을 주장하시다가 이제 미뤄달라 그 차원에서 특검을 요구하고 하시는데 어불성설이죠. 조금 전에 민주당 의원께서 또 여러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내팽개치고 보복 수사만 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자료화면을 띄웠는데 기간이 특정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문 141건, 윤 75건이에요. 이게 똑같이 정권 출범 6개월 만에 141대 75면 저희들이 반성하고 민생을 더 챙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141건이고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표시 안 했잖아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라고. 다시 보라고요. 최강욱 의원이 반말하고 있잖아요. 자, 박범계 의원. 지금 제 질의 시간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그게 5년 동안 141건이고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에 75건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민주당사의 검사들이 들어가면서 영장 제시를 하지 않았다. 불법이다. 이걸 가지고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를 해요. 그런데 그 자료 화면에 나온 그 장소가 민주당사가 있는 1층 현관인 것 같기도 한데, 장관님,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물 관리하는 분에게 제시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입니까? 그 압수영장은 결국은 압수수색에 착수하기 전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보통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그러니까 처분을 받는 자 것입니다. 또는 처분을 받는 자의 변호인에게 그렇습니다. 제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인권수사보호 준칙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 그런데 이걸 맞춰서, 가지고 건물 관리인에게 제시 안 했다고 해서 불법이다? 적어도 형사소송법 정도는 숙지를 하시고 질문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유동규 씨가 오히려 변호인이 본인을 회유를 시도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련돼 있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세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독 유동규 씨에 대해서만 변호인 측에서 회유를 시도했는지 아니면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변호인이든 누구든 회유를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 사실이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것은 범인은닉 또는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검찰이 그 부분까지도 다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박형수 의원입니다. 김용 부원장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이 구속됐다는 얘기는 결국 법원도 김용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고 그걸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서 내가 1년 동안 명상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벌을 받고 이재명 대표 명령을 한 거는 이 대표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죠. 이 정의에 관한 겁니다. 배분적 정의에 관한 유명한 격언이죠. 유동규 본부장은 이렇게 정신을 지금 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께서 왜 다 같이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 같이 이 상황에 빨려 들어가서 공당의 지위조차도 지금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 검찰도 정치검찰, 감사원도 정치감사원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법원에 대해서도 정치법원이라고 이제 또 공격을 할 것입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어쨌든 담당 판사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심리에 나타난 사정을 기초로 해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또 그 유동규 본부장을 회유를 했다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주혜 위원님께서 오히려 회유는 지금 거꾸로 지금 유동규를 상대로 변호인들이 회유를 하고 있다 이런 그 지적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 유동규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첫 번째 이유가
김문기 씨에 대한 발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그 발언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모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처벌을 어떤 걸 뒤집어 쓰게 될 것인지 그게 두려워서 지금 사실대로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이 지금 유동규 씨의 발언은 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규 씨가 누구보다도 김문기 씨와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문기 씨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돼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돼 있지 않다라면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그 증거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본부장이 또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용 부원장이 광주 지역을 돌고 있다면서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로 1월 말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신분으로 광주 지역에 1박 2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보면은 유동규 지금 본부장이 진술하는 것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모든 그 당시에 경선 일정, 대선 일정과 맞아떨어져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진실대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을 많아도 까다 보면 결국 속이 나온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되고 억울한 사람이나 누명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자금이 8억 4천만 원의 자금이 만약에 유동규가 사실은 전달을 한 건데 사실은 받아서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을 한 건데 그걸 함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 의제가 될 수 있어서 본인이 뇌물죄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이 정치자금이 전달되는 통로에서 내가 전달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어떤 공범이나 또는 전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걸 함구해주게 되면 자신이 몽땅 다 받아먹은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제대로 지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자신이 그 압수수색 할 당시에 휴대폰 던진 것에 대해서 휴대폰 던진 것이 정진상과 김용과 통화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던지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정진상과 김용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역발신까지 다 포함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조사를 받을 때 휴대폰 버리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냐?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연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겠느냐? 정진상이나 김용이 법률 전문가다 했는데 이 얘기 어디서 들었겠느냐? 저는 그 전후를 통해서 충분히 정진상과 김용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고 이동기 본부장한테 휴대폰 버리라고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검을 제안하는 그 기자회견을 보고 유동규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견 내용이 참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께서 그건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혹이 제기될 때 그때 특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에 한참 지금 속도가 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한다라는 것은 특검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수사를 더디게 하려고 천천히 가게 하려고 그런 특검을 도입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특검 예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 특검에 대한 주장도 법원을 굉장히 또 모욕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특검이 하든 수사기관이 하든 결국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법원이 검찰이나 특검이 어떤 수사기관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영장만 발부해준다. 이런 식으로 법원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총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위원님 말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직답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은 뭐 수사기관이 검사든 뭐 특검이든 뭐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